유쾌상 개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부대변인 나와주셨고요. 새로운 미래 책임위원이신 박원석 전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맞은편에는 국민의힘 김병민 전 최고위원, 장성 공론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광고부터 얼른 듣고 오죠. 유쾌한 지토크쇼 정치인싸. 네, 지금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론조사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자체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조사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국갤럽이 지난 13일부터 15일에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실시한 조사고요. 먼저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설 연휴 직전에 20%대 조사가 한번 나왔었죠. 이번에는 33%로 나왔고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오른 37%, 민주당 지지율이 4%포인트 떨어진 31%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 오차 범위가 최대 6.2%포인트까지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 내의 결과긴 합니다만 우리 패널들은 좀 어떤 해석을 했을 것 같거든요. 예. 서로 양보하는 이 훈훈한 분위기. 이게 갤럽 여론조사가 2주 만에 발표된 건데요. 네. 의미가 있는 건 설 민심이 반영된 여론조사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설을 건너뛰고 나왔던 2주 만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교차하고 그 격차가 6%까지 벌어졌다는 건 최근에 있었던 상황 중에서 가장 큰 차이로 벌어졌던 결과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정에 관한 민심에서 어느 정도 국민들의 평가가 있었던 게 첫 번째인데 이거에 얘기하고 싶은 건 그동안 설 민심까지 민주당은 기승전 정권 심판으로 정부를 몰아세웠거든요.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를 민주당이 보이지 못했고 국민의힘은 그래도 민생 중심으로 집권당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일부 유효했다라는 것 한 가지. 두 번째는 누가 뭐래도 이번 주에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공천 과정들이 반영이 됐을 겁니다.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들이 꽤 안정감 있게 진행됐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고요. 민주당의 공천이 다소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대적인 격차가 여론조사에 고스란히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요인이 두 가지인데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건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조금 더 잘했다는 평가인 것 같아. 그리고 그 전에 말씀해 주신 게 민생 정책에 관한 얘기였는데요. 자세히 어떤 거였을까요? 일단은 설을 앞두고 KBS 신년 대담이 있었고요. 예. 이 신년 대담을 두고 민주당은 거의 모든 정치 메시지를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여사의 백 문제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기점으로 하게 되는 네거티브 공세에 올인했는데 그동안 늘 해왔던 얘기를 동어반복하듯이 이야기를 꺼냈던 거거든요. 근데 설 밥상머리 민심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전체 국민들에게 회자되기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어려움, 과일값에 대한 이 물가 문제 등이 훨씬 더 많은 줄을 이뤘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누가 얼만큼 더 책임 있게 일을 해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민주당이 크게 득점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현안에 대한 싸움에 좀 집중했던 게 민주당의 실책이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요약해서 듣겠습니다. 서영주 부대변인 하실 말씀 없을까요? 아니 뭐 다양한 분석이 있겠지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서 그런 건 없어요. 변한 거 없잖아요. 대통령이 뭘 잘해요? 아무것도 뭐 잘한 건 없는 것 같고 설에 이제 대담을 하긴 하셨는데 녹화로 하면서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 파우치백에 대한 답은 없었어요. 저는 그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저는 이 수치들은 민주당이 못해서 나온 수치예요. 국민의힘이 잘해서 나온 수치는 아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당내에서는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뭐 이 기간 동안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선 여론조사가 돌아가던 시기이기 때문에 보수층에서의 응답률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의힘 높아지지 않았겠냐라는 분석인데 그건 너무 아니라는 분석 같고요. 저는 실질적으로 공천 잡음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가 한 60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국민들은 양당의 공천에 대한 흐름들을 보고 있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생각보다는 잡음 없이 나름대로 공천이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비교되게 민주당은 현재 안에서 공천 잡음이 좀 시끄럽습니다. 예. 그리고 뭔가 혁신적이고
삼박한 이런 어떤 그런 공천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세련된. 아, 예, 세련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련된 그런 공천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받은 것이고, 두 번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가장 우려스러운 게 수도권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특히나 수도권에서 공천이요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 그다음에 명문 정당이 아니라 문명 충돌로 가는 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측면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빨간불이 켜졌다. 저는 그러면은 그렇게 여야 두 패널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이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이 조금 실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이제 김병민 전 최고께서 말씀해주신 신년 대담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좀 더 듣고 싶어요. 박원석 책임위원께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어요?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말씀해주셨는데요.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니에요. 긍정적일 게 전혀 없었고 오히려 이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많았죠. 그 KBS 신년 대담 자체에 대해서는 냉도 형식도. 그러나 이제 여론조사 지표로 나타난 이 결과는 이런 것 같아요.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와 국민의힘을 좀 분리해서 보는 경향이 생긴 것 같고, 이게 일종의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효과 같은 거죠. 특히 이제 지지층 내에서 분리해서 보고 싶은 마음이 커진 거예요. 윤 대통령이 하는 거는 도대체 못 받아들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좀 다를 거야라는 기대감 같은 것들을 계속 이제 이 자기 예언적으로 여당 지지층이 하는 거죠. 그런 게 저는 여론조사 결과에도 투영된 거라고 보고, 그러나 과연 이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국민의힘을 분리해서 볼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한계는 저는 있다고 보고요. 아까 이제 김병민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비교적 공천 관리가 잘 되고 있다, 그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상대적인 거거든요. 예. 민주당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에서 특히 이제 그 공천 관리에 있어서 약간 지금까지 현 시점까지 하이라이트는 중진 재배치를 다 수용한 거예요. 낙동강 벨트 탈환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세우고 김태호 뭐 양산으로 가고 서병수 뭐 부산에 험지로 가고 조혜진 김해로 가고, 이거를 잡음 없이 중진들이 수용한 건데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예. 유권자들의 인식 속에서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조금 정신을 차리는구나. 이제 내부에서 다툼 없이 뭔가 이기기 위한 전략적인 수용 같은 걸 하는구나. 예. 이런 게 이제 이 과정에서 보여진 거고, 거기서 이제 한종훈 비대위원장의 리더십 일정에 좀 평가를 받는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 야당의 공천 같은 경우에 여당보다 진도가 좀 덜 나가긴 했는데, 지난주 내내 뉴스가 뭐였냐면은 문명 충돌이었어요. 예. 임종석 뭐 이슈가 되고, 양산에서 지난번에 문 대통령 만났는데 뭐 그 뒤로 지금 전혀 달라진 게 없고, 이재명 대표가 또 일부, 물론 이제 그분들 이제 하위가 받은 분들이고 공천 가능성이 없는 분들이지만은 통화해가지고 직접 교통 정리에 나섰다, 이런 게 부정적으로 여론에 투영된 겁니다. 근데 그게 비교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좀 안정감이 돋보이고 민주당의 불안감이 좀 두드러진 게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세 분 말씀 다 뭐 맞고요. 예. 저는 이제 좀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쉬운 문제에 먼저 집중해서 먼저 풀고 어려운 문제를 나중에 풀자, 이런 상황이고, 민주당은 지금 어려운 문제를 갖고 끙끙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가장 어려운 게 비명계들 공천 어떻게 해줄까? 친문 세력 공천 어떻게 하지? 이 사람들 공천 안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끙끙대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실망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박원석 책임위원님 말씀처럼 국민들께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갤럽의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 당선됐으면 좋겠어요가 36, 민주당 31이에요. 물론 여기 제3지대가 15% 있긴 하지만, 예.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이겼으면 좋겠어요가 국민의힘이 이겼으면 좋겠어요를 앞선 게,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더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라고 한 게 예. 되게 예외적인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예. 근데 여기에서 쭉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은 그냥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 잘하고 있다 33, 잘못하고 있다 58. 대통령은 잘못하고 있는데 민주당도 잘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국민의힘에 좀 기대를 해볼까? 뭐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여론의 흐름을 민주당이 공천에서 잘 관리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선거에서
엄청나게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좀 아니, 생각이 예. 현재 스코어를 좀 저도 우려를 좀 덧붙이면 원래 국민의힘이 수도권 위기론이 팽배했었고요. 그거를 기여를 해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거는 좀 일찍이에요. 시간이 많았을 때. 근데 지금 선거가 53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수도권 위기론이 불거지잖아요. 이거 걷잡을 수 없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예, 더 예.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이번 주에 계속해서 언론에 헤드라인에 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조국 전 장관이 우리요 나 제3진당 만들 거예요. 우리 민주당과도 함께 연합해서 할 수도 있어요. 이러고 민주당에서는 조국 제발 자중해라. 조국이랑 우리 같이 안 한다. 이렇게 조국 이슈가 민주당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중시키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지금까지 여러분이 프리뷰로 들으셨습니다. 네. 민주당 공천 얘기는 어제 좀 했고 이제 국민의힘 공천 이야기와 조국 신당 이야기는 조금 뒤에서 네. 더 해보도록 하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장 소장님이 이제 짚어주신 것처럼 양 당의 이 지지율의 이 교차가 발생을 네. 했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정권 심판론 이번 총선에서 별로 안 먹힐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대통령이 KBS 대담이 그 긍정평가의 요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정부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부담이었잖아요. 근데 이것의 지지율이 20%대까지 29%까지 떨어졌던 게 그 전의 네. 일인데 더 떨어지는 걸 막아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라는 건 부정적인 인식은 최대한 멈춰 세우고 긍정적인 평가 요인들을 끌어가 줘야 되는데 일단은 지난번 29%에서 대통령 지지율도 상승을 했습니다. 저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이번에 있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문제라든지 또 국민의 민생을 관련해서 계속 민생 토론회를 나서고 있는 일부 내용들이 그래도 조금씩 긍정 표현들을 올리고 있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를 갖고 계신 국민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다 가둬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선거는 결국 국민의힘, 민주당, 제3지대 이 세 개의 세력 중에서 우리 삶을 변화시킬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투표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새로 오고 있는 국민의힘이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신호들을 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의 변화 과정들이 국민의힘의 변화의 속도를 쫓아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원석 의원님. 이게 원래 이제 선거는 특히 총선은 심판이에요. 그게 누구에 대한 심판이냐, 여당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냐. 특히 이제 그 점에 있어서 야당이 늘 유리한 게 총선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어쨌든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 여론이 보다 더 일반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권 심판 이 프레임이 아니고 차기 주자들을 한번 비교해봐라. 우리 검사 법무부 장관 출신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586과 이재명을 비교해봐라. 이렇게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어요. 근데 통상에는 이 프레임 전환이 잘 안 먹힙니다. 왜냐하면 정권 중간에 이루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운영에 대한 심판이 훨씬 더 선거의 중심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야당의 리더십이 취약하면 이 프레임이 먹힐 수가 있어요. 지금 딱 그 상태예요, 민주당이. 그런데다가 공천을 가지고 앞서 이제 서영주 대변인도 약간 성찰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특히 이제 수도권이 지금 대부분 야당의 영토인데 여기서 뭔가 이제 공천 혁신을 정말 새 인물 새로운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일종의 이제 개파적인 공천을 해서 네 사람 심기 위주로 공천이 진행되고 그게 갈등으로 불거진다. 그러면 야당의 리더십의 취약성이 더 부각될 거예요. 그러면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여당의 저 프레임이 먹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략적으로 민주당이 굉장히 중요한 모먼트에 온 거예요. 여기서 삐딱하면은 지금까지 정권 심판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낙관적이었거든요. 선거 분위기가. 근데 그 선거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뀔 수 있어요. 이 정당 지지율이라는 지표가 총선에 있어서 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보다 더 하위에 있는 지표다.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그동안의 관측이었는데 그게 아닐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야당이 잘못하면.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특히 공천 관리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잡음 그리고 얼마나 새로운 인물 지금 야당은 새 인물을 보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혀 새 인물을 보이고 있지 못해요. 그에 비해서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큰 것 같지 않아도 영입 인사들이 다 험지로 갔어요. 예. 우리 험지에 가서 지역구 출마 한번 해보겠다.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유권자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영입한 인물들은 누구 영입을 했는지도 여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이게 이제 여론에 회자되고 있지만 그분들이 뭐 이 험지에 가서 헌신한다 이런 느낌도 없고 새로운 인물을 영입했다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부각되는 거는 내부에서 문명 충돌, 뭐 친문 세력 물러나라, 공관위원장이 나서가지고 지난 정권에 책임 있는 사람 물러 이런 것만 두드러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공천이라는 게 선거의 모든 게 아니지만 총선을 어떤 자세와 어떤 의지로 이 각각의 정치 세력이 맞이하는구나라는 거를 보여준 지표거든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장소장님. 수치로도 민주당의 위기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요. 김병민 최고위원님은 그 이준석 전 대표나 우리 박원석 책임위원님한테 고마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갤럽 여론조사 여당 다수 당선, 제1야당 다수 당선, 제3지대 다수 당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지금까지 보면은 어쨌든 야당이 많이 당선돼야 된다라는 것이 중도층에서 여당이 당선돼야 됩니다보다 2배가 높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이길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수치를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게 중도층에서 여당 다수 당선 28%예요. 제1야당 다수 당선, 민주당 당선이 중도에서 30%예요. 거기에 제3지대 다수 당선이 26%예요. 민주당이 당선됐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중도층이 지금 제3지대로 갔어요. 그러면은 김병민 우리 최고위원님처럼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선거해볼 만한 국민의 후보들은 아주 이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민주당이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이냐가 큰 숙제로 다가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금 얘기한 수치는 모두 오차 범위 내입니다. 네, 이거는 오차 범위 네, 내죠. 그러니까 네. 이제 6% 범위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예. 이제 이 추이 자체는 민주당이 지금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내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 소장님이 이게 개혁신당 부분들이 결국엔 민주당한테 지금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그러면 어부지리로 국민의힘은 지금 좋다는 거잖아요. 실력도 있잖아요. 물론 실력도 어부지리라고 있다고 그래요. 하는데 어부지리로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근데 아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은 이 수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성하라는 그 비판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요. 바로 태세 전환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정권 심판론은 아직 확실하다. 왜냐하면 개혁신당과 민주당을 봤을 때 이미 45% 50% 가까이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잘한다고 해서 정권 심판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수치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민주당이 야당으로서의 대안 세력으로서 실망감을 줬기 때문에 삼지대로 옮겨간 거는 갈 수도 있다는 여론조사 수치지만 결국에는 총합의 야당의 포션에서 봤을 때는 정권 심판의 여론이 밑바닥의 기저가 두텁다라고 그런데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이런 해석도 있어요.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12년 당시에 이제 총선을 얘기하면서 민주당이 그 당시에 150석 쉽게 넘긴다 했었고 이명박 정권에 대한 이 심판 여론이 65% 가까이 됐는데 결국에는 졌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나섰던 요 분위기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분위기가 좀 비슷하고 박원석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의 대표 리더십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이게 재현될 수도 있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대표 리더십이 취약하다 거기까지는 확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당내 분위기 자체가 아주 건전하게 흐르지는 않는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죠. 그럼 근데 어떻게 좀 돌파해야 될까요? 제가 우상호 의원님이 제 스승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할 수는 없지만 그때 상황과 지금 좀 달라요. 달라요. 그렇죠. 박근혜 비대위가 나왔을 때의 어떤 국정의 상황과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왔을 때 국정의 상황은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똑같이 비교를 한다는 부분들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지금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납배드예요. 굿 엑셀런트 굿은 아닙니다. 아니고 납배드다. 그러니까 납배드 정도 수준을 네. 유지하는데 아주 나쁜 거는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당직자로서 민주당을 이렇게 비판하면 또 너 왜 그래? 뭐 너 혹시 너 뭐 좀 사적 감정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냉철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표가 나타나니까. 지표에 대한 예. 분석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50일 정도 남은 이 상황에서 진짜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게 짧은 것 같지만 긴 시간입니다. 한 번에 무너지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긴장을 하고 이 신호를 정말 이 지도부와 공관이나 여러 가지 이 당대표도
이거를 그냥 지금처럼 하는 게 맞나라는 깊은 고민해야 된다. 제가 좀 알겠습니다. 조언을 드리고 싶은 뭐 거예요. 2012년이 재연될 거다 여기까지는 좀 무리가 있는 그건 해석이지만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이 결과를 좀 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제가 이렇게. 우상 의원님의 의견에 반론한 건 아니다. 반론은 아니다. 왜 이렇게 여기까지 겁먹어요? 정리하고. 아예. 바로 전화 개혁신당 와요. 수치도 좀 볼게요. 이번 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개혁신당에 대한 정당 지지율이 4% 말씀해 주셨지만 총선 지지 의향은 15% 나왔는데 이거 높게 봐야 돼요? 낮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숫자로 봐야 됩니까? 이거 생각보다 낮게 나왔는데 이렇게 봐야 됩니까? 뭐 제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설 연휴 직전에 이제 통합이 공표됐기 때문에 여론의 반영이 안 됐을 거다. 이거는 뭐 사실과 좀 다를 것 같고 여론의 반영이 됐을 텐데요. 여론이 반영이 안 된 수치는 아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눈여겨 보는 거는 삼지대 투표 의향과 또 막상 개혁신당에 대한 지지율 요거의 괴리예요. 삼지대에 대한 투표 의향은 상당수 있는데 그거를 다 이제 수용할 만큼 개혁신당이 지금 안정적이거나 뭔가 역동적이거나 대안적인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리 성찰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통합선언은 큰 이벤트였습니다. 그리고 안 될 거야라는 부정적 여론이 높은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여론의 상당한 반향을 좀 불러왔다고 보는데 그 뒤로 보여지는 게 별로 없고 그 뒤로 나오는 얘기들이 계속 부정적인 얘기들이었어요. 내부에서 뭐 주도권 다툼이 있는 것 같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최고위원회를 취소했다. 뭔가 내용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이런 게 하나하나가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삼지대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기준도 굉장히 엄격해요. 양당 정치가 잘못돼서 그 양당 정치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보는 시선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럼 너희는 진짜 달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양당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이면 그에 대한 실망도 그만큼 큰 거죠. 그걸 이걸 하고 있는 주체들이 저는 경각심을 가지고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며칠 사이에 보인 모습은 제가 봐도 좀 실망스러웠고요. 네. 이거는 이제 통합이나 연대를 증진시키는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그걸 약화시키거나 소모시키는 모습이었다. 그게 중심적인 논란도 아니고 이 삼지대 통합과 성공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부차적이거나 지엽적인 걸 가지고 내부에서 뭔가 논란을 벌이는 듯한 이런 모습은 그다지 여론에 긍정적으로 비치지 않았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건 이제 각 당에 대한 기준하고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얼굴, 새 인물, 새로운 비전. 이게 결국 인물로 보여지는 건데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 다 익숙한 인물들이에요. 마찬가지로 함께 하고 있는 뭐 전현직 의원들 다 익숙한 인물들입니다. 새 얼굴, 새 인물, 새 비전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당에 기대하는 새 얼굴, 새 인물, 새 비전 이런 거보다는 기대치가 작다 하더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어떤 예각적인 지금 양당 정치를 심판하고 정치 혁신과 정치 개혁의 대안을 시사할 수 있는 그런 쟁점을 가지고서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캠페인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여론에 투영돼서 아직은 좀 약세를 면치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님께서 먼저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사실 고민을 했거든요. 제가 이걸 여쭤야 되나. 내홍. 내홍.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특히 이제 정의당 출신의 뭐 위원님도 그렇고 배복주, 류호정 전 의원 등 이제 좀 이들을 중심으로 갈등이 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없었다고는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갈등이 조정 가능한 수준이냐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 저는 충분히 조정 가능한 문제라고 보고요. 이게 이런 겁니다. 지금 양당 정치가 문제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힘의 논리가 일방적으로 통용이 되고 어떤 우격다짐과 이런 것의 정치가 아니고 뭔가 공존하고 인정하면서 다원주의적이고 이런 자유주의적인 그런 어떤 정치를 해보자라는 게 이제 삼지대에서 서로 이념이 다르고 진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정치를 하는 취지인데 여기서마저도 누구는 안 된다라는 식의 그런 뭐랄까요 그런 주장이 통용되거나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지거나 혹은 그런 주장이 지배적이 된다면 그 절망적인 거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삼지대 통합을 한 취지하고 정면 배치되는 거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삼지대의 정치도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뭐 그런 어떤 그 지금 뭐 배복주 씨라든지 유호정 전 의원이라든지 네. 이분들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거나 내지는 그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그분들이 그동안에 보여왔던 정치나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수용할 수 없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존해야 되는 게 이 정당을 만든 취지예요. 이게 토론의 영역이지 배제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를테면 전작년 지하철 출근 시위 그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더군다나 시위 방법의 문제라면 예. 이거는 토론의 영역이지 배제의 영역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그 각각의 서로 다른 주장도 토론의 영역이고 그걸 통해서 이견을 해소하거나 예. 줄여야 되는 영역이지 배제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걸 배제의 영역으로 보는 건 이 제3당의 취지나 통합의 취지하고 어긋난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이를테면은- 여쭤보면 안 돼요? 잠시만요. 물어보지 마세요. 이를테면 이제 토론자끼리 뭘 물어봐요. 이준석 대표와 배복주 전 의원의 이 전장현 문제 같은 것도 너 나랑 생각 다르니까 나가 이게 아니라 같이 토론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당연하죠. 지금 모든 패널들이 얘기하고 싶으셔서 지금 저를 계속 빤히 쳐다봤거든요. 근데 광고 듣고 와야 돼요. 광고 듣고 와서 광고 듣고 듣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시죠. 이제 제가 제일 재밌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네, 개혁신당의 내용, 특히 이제 정의당 출신의 의원들과의 의견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 박원석 의원께서는 이거 토론의 영역이다, 갈등 조정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세 분의 의견은 어떤지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 이선영 앵커님의 패널보다 광고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쩔 수 모습에 없어요. 네. 중요하죠. 실망감을 나타내고 박원석 의원님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개혁신당이 계속 통합을 하고 계속 총선에서 국민들 선택을 받고 또한 하나의 울타리에서 함께 정치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준석 대표가 더 중요한 건지 아니면 유호정, 배복주 이분들이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좀 중요하다면, 상징이 되었다면 조금 이 두 분들을 설득해서 배제가 아니라 약간 좀 뒤로 물러나게 하는, 일단은 선거를 치르고 봐야 되니까 그러한 생각은 좀 해보지 않으셨는지. 아니 당연히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그 어떤 얘기를 하지 않아 왔던 거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세력들이 통합을 해서 그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당대표에 위치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첫 번째 요건은 포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이 자리는 안 되고 누구는 이 자리에 안 된다는 발화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고 이 내부의 통합이나 그 단결을 해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이준석 대표의 당내 주류 비주류 이 발언 네,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전 거예요? 적절치 않았다고 보고요.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 당연히 인정해야 되죠. 그리고 선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제 이게 선거를 50일 앞두고 있고 정당이라는 게 그 어떤 일사불란한 리더십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이 특수성을 인정해야 돼요. 서로 다른 세력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은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의사결정이 안 돼요. 그럴 거였으면 그냥 자기 정당을 했으면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정체성이 아주 강한, 동질성이 아주 강한 이런 정당을 했다면 그거는 이제 뭐 지지자들도 어떤 이제 이 리더의 판단을 믿고 그대로 실행하면 됐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조율해야 될 것들이 넘쳐나고 또 정책에 대해서든 아니면 전략에 대해서든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으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빠른 합의를 도출하는 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고 그게 바른 길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할 테니까 다 따라라.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음 준비하고 계신 분? 네. 네, 김병민 전 대표부터 할까요? 저는 이제 밖에서 바라보는 입장이라 입장에서. 이게 예,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예. 지금 정치 뉴스는요. 2월 달이 됐잖아요. 그러면 2월 말까지 양당이 공천으로 거의 모든 정치 뉴스는 다 빨려갑니다. 그럼 제3당이 쓸 수 있는 정치적 공간, 뉴스의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작은 정치적 공간을 제3지대의 개혁신당 내홍으로 다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 지난 설이어서 갤럽 여론조사가 한 주 쉬었고요. 그 전에 있었던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을 때 개혁신당 지지율이 3%가 나와서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생각보다 한번 좀 지지율이 제3지대에서 소홀히 이렇게 나타나줘야 되는데 개혁신당뿐 아니라 나머지 정당은 더 미미한 지지율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설을 앞두고 여기에 다 같이 통합돼서 한번 마지막 기회를 읍소하지 않으면 여기서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급하게 합쳤을 거예요.
근데 설에 합치고 설 밥상머리 민심에 그 내용들을 올려놓는 데 성공했는데 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지지층들이 이탈해 나가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었고 그다음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게 되니까 개혁신당에 대한 기대와 희망보다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뉴스를 장식했거든요. 지금부터 다음 주의 기간은 공천에 관련된 양당의 뉴스가 더 커질 겁니다. 예. 이거를 다음 한 주 동안 돌파하지 못하게 된다면 아마 국민들께서는 제3지대로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있었던 분들이 이 개혁신당의 희망을 찾기 어렵다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그 기대감이 꺾이게 된다면 이제 남은 한 50일도 안 남은 시간 동안 이걸 새롭게 엎어낼 수 있는 모멘텀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이제 예. 세 분 다 여러 가지 고민들과 또 좋은 대안들을 얘기했는데 개혁신당 부분의 이준석 대표의 돌발행동이라고 해야겠죠. 돌발행동 부분들은 다 셈이 있는 거예요. 기자회견 말씀하시는 다 거 그 이제 취소했던 했다가 취소 토요일 날 했잖아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은 셈이 있는 게 결국에는 이질적 집단이 합치면서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던 지지층들이 이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뭐 숫자를 얘기하지 못한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수가 이탈을 한 겁니다. 근데 선거를 50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지층 이탈은 이준석 대표에게는 큰 고민일 겁니다. 치명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는 예. 기본적으로 배복주 의원이나 전장현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을 세우는 것은 유호정과 배복주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는 이탈층에 대해서 본인이 행사를 한 거예요.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떠나지 말아달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는 현실적인 고민에서 저는 솔직히 여러 가지 극단적인 저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도 좀 의견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낙연 대표 측은 조금 더 모양새를 갖추고 빨리 좀 한 다음에 출발하자라는 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준석 대표는 일단 가면서 얘기하자. 이런 부분들이 서로 답답한 것들이 충돌하면서 제발 내 말 좀 들어달라라는 반시위성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것이죠. 근데 제가 봐서는 제가 이준석 대표를 뭐 편을 들거나 아니가 이런 게 아니라 냉정하게 분석을 했을 때는 이 이준석 대표는 이 선거에서 최소한의 면피하고 싶어요. 자기 명예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상태로 가서는 자기 지지층도 잃고 선거도 진단 말입니다. 자기 지지층 있어야 나중에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현실적 고민들이 담겨진 좀 전술들이 펼쳐지고 있지 않냐라는 좀 그런 좀 외부적인 객관적 평가를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병민 전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갤럽 2주 전 여론조사 조사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갤럽 자체 조사고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전화 면접 조사로 이뤄졌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됩니다. 방금 전에 이제 서영주 부대변인님께서 기자회견 뭐 예정했다 취소하고 이런 것도 다 계산이 있는 거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박원석 의원이 자세히 아실 것 같아요. 뭐 어떤 배경이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를 다 하려고 여기서 했다가 드릴 수도 없고 기자회견에서 네. 오늘 어떤 얘기가 예정이 돼 있었는지 또 어떤 배경에서 취소했는지 그건 뭐 저도 모르는 부분도 더 있기 때문에 그럼 위원님도 모르는 내용이었어요? 그걸 뭐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예, 예. 아무튼 뭐 이런저런 진통들이나 또 이런저런 그 논란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당을 함께 오래 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 큰 취지에서 양당 정치를 좀 넘어보자. 그다음에 이런 양당 정치가 보고 있는 극단적인 어떤 패권이나 적대적 증오와 대결의 정치를 좀 넘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문제 해결 능력을 보이는 정치를 하자 이러고 모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응이 잘 안 되는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서로 했던 방법도 다르고 사고도 다르고 이 전략도 다르고. 근데 이걸 이제 맞춰가는 과정인데 총선 앞두고 시간이 없는 건 맞아요. 때문에 이걸 뭐 세세한 것까지 다 맞춰서 갈 수는 없습니다. 큰 대전략이 공유가 되고 그 하에서 역할이 결정이 되고 그 역할이 결정되면 협의하에 이걸 밀고 나가는 건데 아직 그런 부분이 이제 충분히 공유가 안 됐거나 분명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일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국민들 보기에 아이고 뭐 저기도 똑같네. 양당하고 별로 다를 게 없네. 근데 이런 어떤 그 실망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뭐 주말이 있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이러저러하게 그동안에 내부에서 있었던 문제들은 다 수습하고 월요일부터 다시 좀 정비해서 총선을 향해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보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영입 인사 발표가 나오고 있는 개혁신당입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 영입에 대해서 국민의힘 조정은 의원이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돈 5억 원 때문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국고보조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경상보조금 5억. 이렇게 해석하는 걸 어느 정도 동의하세요? 돈 때문이. 아니 뭐 돈 때문에 이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아니, 나쁜 건 아니죠. 나쁜 당연히 건 정당 아니죠.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원래는 양정숙 의원이 안 들어오면 1억 정도 이하로 받을 정당 보조금을 한 분이 들어오신다면 결국엔 자유잖아요. 양정숙 의원을 억지로 끌고 갔습니까? 납치를 했습니까? 양정숙 의원이 본인의 어떤 선출직에 대한 의사를 밝혀서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당 보조금이 5억 정도 더 받아서 6억이 생긴 거예요. 근데 돈 때문이다? 그러면 양정숙 의원이 돈 때문에 갔나요? 그러면 그 5억을 받아서 양정숙 의원이 받았나요? 저는 조정은 의원 말들을 보면 본인도 그런 말할 처지는 아니잖아요. 왜 국민의힘 갔어요? 본인은? 뭐 때문에 갔죠? 돈은 아니고 명예인가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평가를 너무 이런 식으로 예. 아주 일차원적이고 빈약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조정은 의원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자기들 당 내부의 분위기도 수습이 안 되면서 누구를 자꾸 불러오는 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 아니었을까 이게 이렇게 아마 해석하는 분위기도 있더라고요. 개혁신당 하면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더 높은 기대감, 새로운 인물에 대한 영입 이런 게 막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기대감들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양정숙 의원이 영입됐는데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사실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국민도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2020년 총선 때 당시 비례대표로 나오고 예. 재산신고 등에 대한 문제 때문에 당에서도 나가게 되는 문제를 겪고 그다음 무소속으로 쭉 있었기 때문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특별한 존재감들을 나타내지 못했거든요. 본인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지언정 적어도 21대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 무슨 활동을 했는지 애당초 시작부터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당에서 나간 무소속으로 진행됐던 인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인물이 개혁신당에 영입이 돼서 같이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 개혁신당의 인물 구도들이 그렇게 새롭다고 평가되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래도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는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예. 2월 14일 날 양정숙 의원을 영입한 거는 상당히 좀 잘한 일 같다라고 말씀드려요. 정당 창당하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현실적인 부분을 어디서 훔친 것도 아니고 또한 예를 들면 정말 국민적인 비판을 많이 받고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의원을 영입한 것도 아니잖아요. 뭐 대법원에서 뭐 확정 판결로 무죄를 받은 분인데 왜 영입을 하면 안 됩니까? 또한 양정숙 의원 같은 경우는 개혁신당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비전과 정치 개혁에 대해서 찬성을 하니까 참여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돈 때문이라고 저는 보지만 그것을 나쁘게 볼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황보승 의원 같은 분을 영입했으면 좀 비판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아니 그건 전혀 사실 아니라고 무근이라고 하죠. 저희가 해명 자료를 냈고요. 아, 예. 황보승희 의원하고 개인적으로 개혁신당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런 삼지대 정당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누군가가 한 얘기를 가지고 이게 불려져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건데 사실이 이제 아니다. 그분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인데 그분은 어떻게 영입을 하겠습니까? 근데 양정숙 의원은 경우가 다르고요. 또 무소속에 계셨고 민주당에서 뭐 복당을 신청했는데 복당도 또 거절했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인데 그분도 어쨌든 본인이 정치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으나 개혁신당이 하고자 하는 바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지 그걸 돈 때문이다 이렇게 폄훼할 문제는 아니고요. 더군다나 이제 조정은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 저희 입장에서 좀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이제 그분은 뭐 시대전환 한다더니 태세전환 한다고 이 통합이지만 통합도 아니고 당원이 60명이었다면서요. 나중에 따져보니까. 그 위장정당을 하다가 국민의힘에 들어간 분이 뭐 남의 당 걱정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본인 걱정부터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 또 이낙연 대표 어디 출마합니까? 모르죠. 왜 제 눈을 안 보세요? 아니 모르죠. 박 그거는 의원님밖에 지금 대답해 아직 주실 분이 결정이 없는데. 된 바가 없고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는 주로 호남, 광주 출마설이 많이 나왔고 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대구 혹은 수도권 이렇게 나왔었는데 좁혀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광주에서 최고위원회를 하면서 출마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결단할 날이 멀지 않았는데
출마한다면 광주가 1순위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출마 안 하게 절대 안 한다. 이 입장에서 한 발 더 아니, 나아간 그러니까 거. 절대 안 한다는 입장이었죠 원래 예, 미국에서 예. 귀국했을 때.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총선이나 이렇게 뭐 저 국회에 다시 들어오는 거에 대한 욕심이 없다라는 거를 말씀을 일관되게 해오셨는데 당 내에서는 출마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요. 그렇게 해서 이번 총선의 역할을 하고 돌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호남 여론을 좀 바꿔야 된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낙연 대표도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광주 지난번 회의에서 그 정도까지 얘기한 건 상당한 진전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어쨌든 정치인이 선거에 나선다는 건 개개인의 실존적 결단이고 또 어디에 나설까라는 것도 중요한 전략 문제이기 때문에 뭐 마지막 순간까지 본인들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개혁신당 제 별명이 비례무새인데 비례무세요. 비례로 제가 나가라. 박원석 어. 의원님 같은 경우도 제가 비례 나가셔서 꼭 배치 달아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준석 대표 측에 있는 비례무새. 분들한테도 비례 네. 나가라 배치 달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이 이제 비례를 스스로 선택하기에는 너무나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냥 전 지역구 나갈 거예요. 비례 안 나가요. 이런 얘기들을 서로 많이 해서 그래서 상대 세력들이 좀 서로 추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아유 우리 이낙연 대표님, 박원석 전 의원님 비례 나가셔야 된다. 아, 주변에서 해줘야 네. 된다. 안 민망하게. 네, 그래서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아유 우리 이준석 대표 이번에 배치 달아야지, 천하람 대표 배치 달아야지 이런 식의 그건 너무 없어 얘기를 보이잖아요. 해줬으면 좋겠어요. 당 지도부들한테 비례 나가라고 그러니까 서로 아니, 안 근데 없어 보이게 주변에서 계속 말을 주변에서 해야 된다. 그게 6월 1일과 6월 1일 전후로 달라요. 지금은 비례 나가는 게 명분 없고 다른 사람들 지역 나가는데 비겁하게 이러냐 막 이러지만 4월 10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총선. 6월 1일 날부터 이제 의정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잖아요. 의정 활동하는 날, 예. 그때 이제 배지 달고 본회의장에 앉아 있으면 그 전에 받았던 비판 다 없어집니다. 저는 저도 하나만 말씀. 박원석 의원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아까 어. 좁혀가는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예, 예. 수도권이냐 아니면 TK 지역이냐. 근데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광주나 호남 지역에 상징성이 있으니까 나갈 가능성이 높고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TK 지역을 나가지 않고 수도권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럼 개혁신당에서는 TK를 비롯한 영남권에는 출마할 수 있는 자원이 없는 것 아닌가요? 많아요. 있습니까? 네, 많아요. 상징적인 많대요. 자원이 대구 경북은 많은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하려다가 말았던 거는 지금 개혁신당한테 뭐 좋은 날 제가 처지는 아니지만 좋은 날 하나 한다면 예. 지금은 명확해요. 호남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영남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뭉쳤잖아요. 그럼 대표 선수들이 나가야 돼요. 이낙연 대표도 전 대표도 지금 호남에서 광주에서 하겠다. 나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지금쯤 개혁신당은요. 선수들을 지역에 나간다고 알려야 됩니다. 이낙연 대표는 광주 어디, 이준석은 대구 어디 이러면서 부모를 시키면서 개혁신당을 출발시켜야 되는데 예. 지금 그것도 가르치지도 않고 어. 뭐 기자회견했다 취소하고 싸움박질하고 이런 모습만 보이면 아이, 개혁신당 갈 수 없다. 월요일부터 재정비하고 지금 출발한다고 싸움박질이 지금 겉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드러난 게 없는데 싸움박질한다고. 싸움박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조짐이 보이면 안 된다. 아, 알겠습니다. 개혁신당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국민의힘 공천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공천 뭐 여러 가지 화제가 되긴 했는데 가장 왜? 했던 부분이 석동현 전 검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최측근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마치 윤심이라는 건 없다라는 걸 맞아요. 전면적으로 보여주듯이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네. 뭔가 제가 말씀드리면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민주당이 정치 공세가 약간 비껴간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공천에서 가장 틀렸습니다. 한 지난 6개월 정도 기간 동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했던 비판 핵심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 총선에서 결국은 윤심을 떠나 윤핵관이 아닌 검핵관 공천이 진행될 거다. 검핵관. 그러니까 검사 출신 찐윤 사람들 중심으로 공천 파동이 일어날 거다 이런 비판을 시종일관 수도 없이 해왔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나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웠던 인사들 입에서 역차별이 나올 정도로 이른바 윤심 공천, 대통령실에 몸을 담았던 인사들의 공천은 아예 없었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단수 공천되는 과정들을 보면 지역의 데이터를 기반한 공천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 거의 상당수가 여기에선 경선 과정들이 진행됐던 일이고 석동현 후보라고 얘기를 할까요? 석동현 후보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컷오프가 된 상태니까 대통령과 가까웠다. 내가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 얘기했던 사람들은 이른바 특혜를 얻거나 공천 과정에서 나름대로 혜택을 입게 된 게 아무것도 없었던 일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 한동훈 위원장 중심으로 국민의힘 공천 과정들은 일단 잡음을 최소화시켰고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선거에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면 거기 기본적인 시스템 공천을 가져가기에는 충분히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동안 받았던 비판의 요소들을 제거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성과를 가졌다라고 너무 생각이 자아자찬. 저는 이 부분에 예, 대해서는 예. 좀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예. 게 이게 석동현이 후보라는 분을 컷오프한 거를 대단한 어떤 모델로 삼아서 윤심이 없다 하는데 저는 이게 좀 의심스러워요. 김웅 의원이랑 같은 의견이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짜고 치는 김웅 의원이 그래죠. 예. 짜고 치는 모습. 왜냐하면 의견이 석동현 있거든요. 후보랑 이 후보가 윤심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인가 분석을 해봤더니 학번 외에는 없어요. 같은 학교의 학번 외에는 뭐 이분 윤석열 대통령과 뭐 엄청나게 뭐 친하거나 뭐 호흡을 같이 했다거나 이런 행적들이 없이 그냥 단지 그 인연이 있어서 윤심이다. 그러니까 석동현을 하면은 윤심이 반영된 것이고 여기를 컷오프 시키면 봐라 자유롭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모델을 쓰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요. 주진우 정도를 부산 해운대 갑에서 꺼집어내서 수도권에 한다. 그러면 윤심 없는 공천으로 인정할 수 있죠. 저는 뭐 이런 방구도 안 할게요. 뭐 이혼모 정도 가지고 강남에서 옮긴다 이건 아니고 저는 해운대 갑에 하태경을 옮긴 자리에서 주진우를 박아놓고 수도권 벨트를 다 말판을 옮기는 그 작업들을 보면서 저는 윤심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주진우 비서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진우 비서관이 해운대 갑의 노른자에 있는 자체만으로 이미 윤심이 시작됐고 그리고 TK가 아직 발동이 안 됐어요. 대구 쪽. 거기가 말하자면 실질적인 윤심의 총 인재들이 어떻게 배치되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지 나머지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기존에 국민의힘에서 했던 분들이 해야지 경쟁력이 그나마 있지. 새로운 사람 해봤자 추풍낙엽이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는 수도권의 어떤 석동현 후보에 대한 하나의 교체 저는 이거를 윤심의 카드로 제가 하나만 정리해서 보겠다. 말씀드리면 예. 윤심 공천이 있으면 공천은 항시 파동이 뒤따릅니다.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웠던 인사, 한동훈 위원장과 가까웠던 권력의 인사가 개입돼서 공천하면요. 여기서 배제된 사람들이 나가서 민주당처럼 단식 투쟁도 하고 막 문제를 벌이는데 지난 일주일 기간 동안에 그런 얘기들 별로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조혜진 의원의 김해을 여기서 난리 나지 않았었어요? 조혜진 의원이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조혜진 의원은 그러니까- 받아들였는데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어떡하냐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 정도는 반발의 강도가 좀 약한 거예요. 그래요? 보통 저러면은요, 예. 이제 다 서울로 와서 중앙당사 앞에서 꽹가리 치고, 막 이게 중앙당사 들어가고 뱀 풀고 보면 그래요. 이게 참 고도의 뭐 꼭 이런 약속 대련이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치는 윤핵관 갈등 자체가 저는 가장 큰 충격 효과였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내가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야. 감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에서 주는 공천에서 이런 방법하면 다 드러낼 거야. 그러니까 군소리하지 말고 움직여. 저는 그런 보이지 않는 큰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요거는 이제 소영주 제 부대변인의 개인적인 개인적인 생각이죠. 생각이고 네. 저희 이렇게 너무 그러시면 드라마국으로 보낸다고 그런가요? 장 아니, 이게 합리적 소장님은 의심인데? 네, 장 소장님은 석동현 전 검사장 공천 이거 못 받은 거에 대해서 그래도 어떻게 상징적인 거 평론하세요? 맞죠. 소영주 상징적인 건 맞다. 부대변인이야 뭐 좀 폄하하지만 이분 대통령 40년 직이고 저도 잘 아는 분이거든요. 윤석열 검찰총장 그만두시고 나서 캠프를 구성하고 캠프 구성해서 활동할 때 이분이 물밑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어마어마하게 활동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히 가깝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이분을 그냥 경선도 시켜주지 않은 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우리가 윤심 공천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공천 주도권은 저한테 있어요.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이번에 발표되지 않은 곳에 주목을 하고 싶어요. 어디죠? 그러니까 종로 같은 경우에 최재형 의원을 지금 안 줬단 말이에요. 발표도 안 했어요 지금. 이거 왜 그랬냐. 서초울 강남을. 그리고 송파병 같은 경우에 송파 가불은 했는데 병은 김근식 교수가 있는데 거기 지금 발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표 안 한 지역들은 현재 현역 의원들이나 전 당협위원장들이 마음에 안 들어. 이 사람 바꿀 거야 라는 생각이니까 발표를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거냐. 영등포 갑 같은 경우에 대통령 측근인 박민식 전 보훈처 장관이 왔는데 박용찬 당협위원장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쉬운 숙제는 다 많이 풀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뭐 경남 발표를 했던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어려운 지역, 대구 경북, 이제 수도권 어려운 지역 어떻게 풀 거냐.
아주 큰일 났어요. 이제. 저는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공천을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기저 효과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기대치가 낮았는데 아. 기대치가 낮은 거에 의외로 비해서는 괜찮네, 뭐 요런, 또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 어. 이게 지금 이 기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뭐 하여튼 그 당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엉망진창이었잖아요. 뭐 당대표를 지금 몇 번 내쫓고 비대위가 몇 번 들어서고 네. 또 그럴 거다 이번 총선에서. 이게 이제 일반적 관측이었어요. 게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들어온 다음에도 비서실장이 와가지고 당신 그만둬 이래가지고 한바탕 난리가 나고 이랬기 때문에 당연히 공천은 파동이 어마어마하게 나고 저것 때문에 무너질 거다. 이제 이런 관측들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런 잡음이 안 나고 있어요. 이 기저 효과가 크기 때문에 무슨 윤심 공천이나 용산 공천이나 이런 논란이 지금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지금 공천 3분의 1도 안 했어요. 아, 3분의 1이 네. 아니고 5분의 1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봐야 돼요. 네. 특히 TK 공천을 어떻게 하는지 네. 봐야 됩니다. 그 얘기를 사실 하고 싶었는데 또 이제 장 소장님도 아직 뇌관이 많이 남았다 뭐 그럼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가 좀 이걸 평론을 듣고 예측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아이고. 조국 신당의 파급력으로 좀 한번 넘어가 보도록 그것도 다뤄야 하겠습니다. 됩니까? 네, 아까 예고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결국 이제 자신의 고향인 부산에서 신당 창당 선언을 했고 이번 총선 목표가 원내 제3당이라고 했는데 이 목표 개혁신당 목표 아니에요? 박 의원님? 당연히 개혁신당의 목표고요. 조국 신당은 달성 못할 겁니다. 네. 왜 그렇게 보세요? 아니 아무리 국민들을 좀 우습게 봐도 그렇지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지금까지의 사법적 정치적 논란을 보십시오. 게다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2년이라는 실형을 받았는데 정당을 만들어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무리고 사실은 정치적으로도 도의가 아닌데 근데 뭐 원내 3당을 하겠다. 국민들 바보로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지난 총선의 열린민주당 효과 이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너무 빨리 조국 전 장관 손절한 거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요. 빠른 거 아닌데요? 아, 네, 그동안 늘 조국의 강을 건넜다고 한 몇 년째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조국의 강이 뭐겠습니까? 조국은 넘어야 될 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을 너무 빨리 손절했다. 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조국 전 장관의 창당 부분은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뭐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존중한다 안 한다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국 전 장관의 당이 민주당과 힘을 합치는 것들이 과연 당에 좋느냐. 득실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까지 당내에서는 실이 많다. 그러니까 전체 총선이 50일 안으로 다가섰을 때 조국 전 장관이 다가올수록 민주당의 지지층은 단단해질 수 있으나 중도층이 결국에는 이 승패의 가늠자거든요. 예. 중도층이 조국 전 장관을 보는 시각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이미 판단이 내려졌잖아요. 심지어 항소심에서 실형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조국 전 장관과 손을 잡고 간다. 그거는 선거 전략도 그렇고요. 국민 정서상도 쉽지 않을 것이다. 좀 그런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이 있었는데 덧붙이실 말씀 있을까요? 정치는 원한과 보복 심리 갖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당을 만들고 정치하겠다라는 맥락을 쭉 메시지를 쭉 살펴보면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원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배지 달아가지고 복수해야지 그런 생각만 있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결 끝나고 나서 그때 가서 정치하시려면 그때 가서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김병민 전 네. 최고 예 말씀하실 거예요. 조국 신당이랑 민주당이 아무리 거리를 두려고 그래도 국민들께서는 결국은 한 정당이라는 걸 알고 있을 거라 보는 게요. 여기서 선을 그었는데 아니 열린민주당이 과거에도 한참 다른 건너다니까. 정당으로 나와서 붙여. 실제 선거를 치렀지만 김의겸 의원을 비롯한 실질적인 사람들이 다 민주당이랑 결국 합당해서 함께 가지 알겠습니다.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리고 정청래 최고위원도 여기에 대한 그 거리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커다란 하나의 정당인데 선거 앞두고 잠깐 다른 척을 하고 있는 상황 국민들이 아시다. 앞섰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죠. 오늘 얘기 아닙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일단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육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이번 주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새로운 미래 박원석 책임위원 함께해 주셨고요. 김병민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장성철 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이었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 정치인싸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